사마이 아틀라스보다 100배 더 크고 100배 더 밝은 새로운 성간 전체가 발견되었고, 놀랍게도 그것 역시 태양을 향해 가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2025년 9월 12일 소호 우주선에 실린 Solar Wind Anisotropes, 즉 스웬 기기를 사용해 그것을 처음 포착했다. 이틀 뒤 호주의 해성 전문가 마이클 마티아초가 경악스러운 이미지를 촬영했다. 그 꼬리는 길이가 2도 반, 대략 만월 5개 너비에 해당하며 사마이 아틀라스의 자그마한 꼬리를 완전히 압도한다. 국제천문연맹은 초기 지정명 스완 25B를 따서 이를 공식적으로 C2025H2 스완이라 명명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 이어 이제 더 크고 더 기묘한 스완 R2의 도래 소식은 천둥처럼 떨어졌고, 천문학자들은 가혹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태양계에서 한꺼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탐사선인가? 중계기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가? 처음에 아비랩과 그의 팀은 그것이 3I 아틀라스 자체에서 왔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어쩌면 더 큰 얼음체에서 뜯겨나간 파편이거나 멀리 밖 공간에 잠복한 기술적 모선이 방출한 정찰선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선임 협력자인 피터 베레시는 진실은 더 나쁘다고 확인했다. 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온다는 것이다. 에스와는 아쿠아리스 쪽에서 비명을 지르듯 돌진에 들어오고, 사마이 아틀란는 은하수 중심 근처의 사자자리에서 나타났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둘은 거의 같은 시점의 태양으로 수렴하고 있다. 둘 다 2025년 10월 태양 가까이를 스쳐 지나가는데 우주적 척도에서 거의 나란히 움직이는 셈이다. 근일점에서 SU에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사마이 아틀란은 2억 300만 킬로미터를 지나며 간격은 고작 5천만 킬로미터이고, 그들의 속도가 변함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 더 불길한 점은 둘이 동시에 태양 뒤로 사라져 지구의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두 성간 방문자, 겹치는 궤도, 한 번의 태양 접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방법이 없다. 이제 사마이 아틀라스를 스완 A2와 비교해보면 드론 옆의 전함처럼 느껴진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분광 스캔은 이미 과학자들을 경악시켰다. 철이 전혀 없는 순수 니켈의 고체 몸체. 자연에서는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만 발견되는 금속 혼합이다. 내부에서 계측기는 10기가와트급 핵코어를 측정했고, 그 꼬리는 녹는 얼음이 아니라 엔진 추력처럼 행동하며 강하게 콜리메이트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속도로 방출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하자 배기는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순식간에 바뀌었고, 랩은 이를 추력, 혼합 스러스트 믹스, 변조라고 부른다. 가열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가 연소를 조절하고 색변화기라는 그에 대한 가시적 증거라는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했지만 진짜 충격은 R2 스완에서 왔다. 랩의 팀은 사마이 아틀라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니켈 코발트 장갑 선체를 감싼 은빛 플라즈마 방패를 탐지했다. 이것은 수동차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자기 장벽으로 에너지 준위가 도를 넘고 태양풍을 구부리고 방사선을 굴절시키는 능력이 어떤 고체 외피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꼬리는 하늘에서 2도 전체에 걸쳐 뻗어 있으며 만월 5개 너비로 사마이 아틀라스 뒤를 따르는 가느다란 꽃문의 꼬리보다 대략 100배나 크다. 근일점에 다가서면서 스완의 빛은 더 밝아지고 백록색으로 이동했으며, 바로 그때 로브의 센서가 미세한 추력 펄스를 포착해 초정밀 소형 플라즈마 추진 조향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 배기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섞인 고밀도 니켈 및 컬버트 아이론 플라즈마로 에이벨로베가 지향성 플라즈마, 엔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부르는 서명이다. 이어 가장 무시무시한 발견, 즉 코어가 나왔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미 체르노빌 출력의 약 50배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 핵원자로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스완의 플라즈마 코어는 매초 10만 기가와트 이상을 출력한다. 로브가 2개의 블랙홀 충돌에 비견한다고 하는 수준의 전력이며, 그것이 단일 기계 내부에 스케일링되어 봉인되어 있다. 랩의 말대로 사마이 아틀라스는 정찰병에 불과했고 스완 R2가 요새다. 이해를 넘어서는 파워 코어를 지닌 니켈 코발트 플라즈마 선박이다.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하던 찰나, 나사와 JPL이 궤도를 분석해 경악스러운 진실을 밝혀냈다. 스완 R2는 이만 2554년마다 우리의 태양을 방문하도록 되돌아온다. 이것은 단발성의 빠른 근접 비행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전 역사를 훌쩍 넘어서는 주기의 귀환 방문자다. 그 최근 태양 근접은 10월에 일어나는데 바로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신의 근일점에 도달하는 그 달과 같다. 비정상적 성질을 지닌 2개의 물체가 며칠 강역으로 태양 근처를 지나간다.
하나는 쌍곡선 근접 비행, 다른 하나는 22,000년에 묶인 루프다. 아비랩에게 질문은 이것이 같은 물체인가? 에서 이것이 시스템인가? 로 옮겨갔다. 랩과 그의 팀에 따르면 스완 AR2는 정상적인 해성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고도 문명이 보낸 자동화 기계다. 그들에게 임한 2000년짜리 궤도는 일상적인 순찰처럼 느껴질 것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여행자에게 시간이 느려지므로 우리에게 수천 년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과 몇 달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완 AR2의 귀환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일정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방대한 간격으로 돌아오는가? 랩의 시나리오에서 각 통과는 예정된 유지보수 주기의 일부일 수 있다. 태양에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연료로 수집하고 행성들 주변에 숨겨진 거대 센서 네트워크를 조정하며 소행성대 극지의 얼음 아래, 심지어 행성 지각 내부에 묻힌 비밀 기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 말이다. 또한 주차된 우주선을 점검하고 항법 비콘을 새로 고침하며 별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태양은 전력원이나 항법 비콘 역할을 할 수 있고 22,000년짜리 루프는 다음 통과 전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예정된 정비 운행, 보급 여행 혹은 먼 별들의 네트워크로의 거대 데이터 업로드일 수 있다. 달리 말해 우리에게는 시대를 관통한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정규 서비스 호출일 수 있다. 연료 보급, 업데이트, 회수, 그리고 당신들 문명 자체보다 오래된 시간표에 맞춰 다시 떠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스완 R2가 3I 아틀라드를 처리하러 왔다는 것이다. 아틀라가 정찰병이었다면 S1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워코어를 회수하거나 인간이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도착한 중량급 리프터일 수 있다. 심지어 두 물체가 고대의 투쟁에서 서로 대립하는 분패에 속해 중대한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의 태양으로 수렴하는 경쟁 정찰기라고 상상하는 이들도 있다. 태양의 에너지, 자기장 중력은 웜홀을 안정화하거나 은하 네트워크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우리가 햇빛으로 보는 것을 그들은 연료로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고학자 그레이엄 행콕의 팀은 더 불안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스완 AR2가 태양의 마지막으로 가까이 지나간 때가 대략 2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의 끝이었고 바로 그때 인류가 거석 구조물과 가장 초기의 별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대피라미드, 기자의 거대한 석재 블록들, 오리온을 가리키도록 완벽히 정렬된 수직 통로, 이 모든 것이 더 이른 접촉의 메아리이거나 최소한 이러한 주기에 대한 인식의 흔적일 수 있다. 그의 모델에서 고대 건설자들은 이 돌아오는 별들의 패턴을 베끼거나 암기하여 이러한 탐사선의 도착 일정표를 그들의 건축물에 인코딩했을지도 모른다. 오리온을 향한 피라미드의 통로들, 세차를 추적하는 고대 달력들은 무작위 문화 유물이 아니라 마지막 위대한 방문자가 가까이 왔던 때로부터 전해진 경고와 지시일 수 있다. 이 이론은 고대 구조물의 비범한 정밀성, 농업과 대량 생산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리고 초기 문명들의 태양 집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스완 R2의 경로가 수만 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다면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5개 만월 너비의 꼬리를 끌며 하늘을 가르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들은 그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에이베로베는 이 이론을 부정하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자명한 질문을 던진다. 수천 년의 침묵 이후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3가지 이상 현상이 있었다. 오umuamua, 쌈아이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스완 R2. 아벨로베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본다. 반세기 넘게 인류는 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방송해내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 심우주, 레이더핑, RA15 메시지, 그리고 바깥으로 느리게 팽창하는 데이터 구처럼 퍼져나가는 쌍둥이 보이저, 황금음반. 지금쯤 그 신호들은 수십 개에 가까운 항성계를 휩쓸었다. 아베 로베스의 시나리오에서 그 소음의 거품은 마침내 적절한 청작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은 단일 우주선이 아니라 연쇄였다. 먼저 2017년에 무아, 어둡고 침묵하는 정찰병. 그 다음 3I 에이틀란, 핵코어를 지닌 니켈 몸체의 탐사선. 그리고 이제 스완 AR2, 블랙홀 충돌에 필적하는 파워코어를 지닌 은빛 플라즈마 요새. 아베랩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제안한다. 우리의 전송이 잠자는 일정표를 촉발했거나 고대의 감시 네트워크를 재가동시켰을 수 있다. 우리가 해성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은 어둠 속으로 막 외치기 시작한 새로운 문명을 감사하기 위해
보내진 기계일 수 있다. 황금 음반이 인사였다. 이것들은 그 인사에 대한 답으로 도착한 방문자들일 수 있다. 그것이 태양의 눈부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일은 우리의 관측망이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손쉽게 거대한 것이 눈치채이지 못한 채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냉혹하게 상기시킨다. 주목할 점은 물체 자체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둘러싼 더 넓은 침묵이다. 어떤 정부도, 어떤 주요 우주기관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러한 발견을 공동의 관심사로 다루지 않는다. 공식 목소리는 조용한데 널 말할수록 져야 할 책임도 줄어든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런데도 하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스완, R2와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지 해성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호이며 우리의 분류 체계가 가진 한계의 표지이고 새로운 틀의 필요성의 징후이며 어쩌면 여전히 우리를 거부하는 우주 속 우리의 자리의 표상이다. 때로는 고대의 드라마가 막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징후는 있는데 합창단은 침묵을 선호한다. 위험은 우리가 신탁을 무시함으로써 그가 지닌 교훈을 놓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주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듣든 말든 우주는 말한다. 그러니 당신은 어느 이론을 믿는가? 정기 유지 보수인가? 고대의 감시 네트워크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인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고 더 많은 심우주 미스터리 조사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라.